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특히나 오늘은 이제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입니다. 네, 요거를 항상 독실 씨가 해줬는데 어디 간 거냐고요, 대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소랑 비슷하게 뭐 자존감 낮은 분들 네. 이제 도와드렸고 유튜브 찍고 네. 또 강의 준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해야 먹고 사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멘탈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시구나. 네. 근데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로는 방송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사실 엄청 준비한다기보다는 방송이 월요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아, 계속 여기서 약간 빨간불이 켜져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자료도 찾아야 되고 심리학 뭐 이론 같은 것도 뭐 입에 익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주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떡해요. 죄송해요. 워라밸을 저희가 깨버렸네, 또. 네, 네. 그래서 이제 독실님이 자리를 비웠듯이 네. 저도 휴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안 이런 돼요. 생각도. 자, 휴가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가세요. 그렇게 월요일은 그냥 하시고. 하고 싶은데 또 준비를 또 주중에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맨디쌤을 뵈면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막 이러면 애 키우고 방송하고 이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무심코 한 행동에 기분이 잘 나쁜데 지난주에 명쌤 지지난주에 거절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절 당했을 때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거절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그거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입장에서는 뭐 거절하면 그 사람 싫어서 뭐 거절하는 거 아니고 그냥 다른 이유들이 있고 나중에 또 도와주면 되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이제 거절을 네. 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걸 꼭 내 개인화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사실 없죠. 제가 누군가에게 거절할 때 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굳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심리가 이럴 때 쓸모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많은 방송에서 또 이런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선생님의 영업을 방해했어요. 자, 맨디쌤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예보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산 들고 나왔고요. 아마 내일은 장맛비가 많이 쏟아질 거다. 뭐 최대 100mm 이상 올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말에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는 건데 너무 습하니까 짜증이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비가 오니까 기분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맨디쌤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밖에서 비가 오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요. 밖에 있을 때. 그쵸. 막 꿉꿉하고 뭐 양말도 젖고 하면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별로예요. 근데 또 집에서 빗소리를 들으면 또 좋아요. 그래서 그건 ASMR로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소리는 좀 다르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듣고 그렇게 좋고 전 특히 겨울에서 봄이 될 때 기분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희망도 좀 갖게 되고 맞아요. 어떤 기대도 하게 되고 또 뭐 나들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분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약간 온도는 11월이나 2월이나 비슷한데 11월에는 이제 곧 추워지겠구나. 그쵸. 그럼 기분이 좀 그렇고 2월에는 지금 춥지만 곧 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좀 시원한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이성적인 동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날씨에 이렇게 지배를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날씨와 심리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당히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건데 네. 많은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더위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더위요? 네. 에. 오늘 이제 올해 첫 열대야가 발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와닿는 주제실 텐데 뭔가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더우면 사람들이 짜증도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동네에서 아저씨들끼리 언성 높아지잖아요. 이 네네네. 감액 같은 거 하시다가 막 이러면서 별거 아닌 일에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주먹 다짐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인 사실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통계적으로도 여름에 특히 뭐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이 폭행과 상해 발생 통계를 보면 여름철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네. 또 특히 폭행의 경우에는 6월에서 8일에 발생된 비중이 12월에서 2월에 발생한 비중보다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거죠. 그렇죠. 영국에서는 BBC에서 이제 기온이 섭씨 20도 이상일 때는 폭력 범죄 발생이 10도 이하일 때보다 무려 14%더 높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름이고 더워서만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겨울에도 요즘에는 이상 고온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도 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그 열을 받는다는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을 받으니까 폭력적이 된다. 그럼 실제로 날씨랑 폭력이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조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통계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네. 깊게 들어가서 왜 더위가 네. 범죄로 이어지느냐 하는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크레이그 앤더슨에 의하면 실제로 더위는 사람들의 화와 공격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이제 기온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심장 박동은 증가하고 네. 테스토스테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청소년들의 뇌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테스토스테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공격성이랑 뭐 경쟁심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름이 되면서 또 증가하면서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심장 박동이 증가하게 되면 네. 뭐가 또 영향을 미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더워서 심장이 뛰는 건데 사실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아마도 이런 실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분들이 이제 흔들다리를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끝에 어떤 여성분이 말을 걸면 네. 저 이성한테 내가 마음을 뺏긴 거 아니냐라고 착각한다는 실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유시민 선생님이 춘천에서 그 배 타면서 프로포즈 하셨다고. 아 맞아요. 뭐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래서 뭐 롤러코스터나 그 공포 영화 이제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거나 공포 영화를 같이 봐라. 네. 그러면 이제 연인끼리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네. 이제 이 안에 숨겨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심장 박동이 뛰게 되면 그게 나 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 근데 이게 더위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더워서 이제 심장 박동이 뛰는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다라고 네. 쉽게 판단하는 거죠. 오.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짜증도 이제 몰려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풀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더워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공격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 그럼 이제 막 열이 받고 싸우려고 그러면 얼른 시원한 데를 데리고. 그렇죠. 네. 지금 더워서 그런 거야. 짜증내지만 괜찮아 이렇게. 아, 그 한마디가 그 복잡한 사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또 추가적으로는 이 더워서 사실 이제 범죄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더운 날씨가 된다는 건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또 뭐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거라서 실제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이제 겨울에서 여름 되듯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술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시비도 붙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끝으로 정말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뭔데? 그게 뭐냐면 더워도 너무 더우면 네. 범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귀찮아. 폭염이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안 나가서. 그렇죠. 안 나가면 싸움도 안 일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범죄도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옛날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날씨가 더워져서 그것 때문에 벌어진다기보다는 그렇죠.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맨디 쌤은 프로포즈를 네. 흔들다리에서 하실 생각이시죠? 전 이미 뭐 충분히 마음이 네. 떨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표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본다고 한 건 아니죠? 오늘도 보고 있긴 한데 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약간 그렇게 착각해서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게 흔들다리가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처럼 더 화가 나지 않을까 남편이나 그렇습니다. 아내. 기대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마음이 떨린 게 당신 때문이 아니었고 흔들다리 때문이었다. 알게 되면 분노가 더 찌밀어 오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저희 결혼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독일 사람들이 사유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햇빛을 많이 못 쬐게 되면 사람이 좀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겨울에 약간 우울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름에도 우울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떤 이유일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따르면 이 폭염과 자살률에 대한 이제 통계를 냈었어요. 오. 그래서 북미하고 이제 멕시코의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오를 때, 1도씩 오를 때 자살률이 1.4%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그 왜 이유가 뭘지 궁금하시죠? 네. 근데 짐작은 안 되네요. 짐작 안 되시죠? 근데 더위를 많이 느끼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뇌에도 분명히 혈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제 뇌 속에 어떤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요인은 이제 더우면 우리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실제로 원래도 잠을 잘 못 자시는데 이 더위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고 더우니까 또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또 우울해진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몸과 마음 하나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정신이 이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지배가 안 되고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호르몬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면 그렇죠. 간단하게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이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한 것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그냥 뇌의 문제 혹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노력이나 을짓함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명언이 기억나요. 우리 밥 먹으면서 늘 맨디 선생님의 명언을 얘기하잖아요. 네. 보고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 먹을 거를 치워라. 그렇죠, 그렇죠. 최고의 명언이었어요, 진짜. 네.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겨울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겨울은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특히 우울증이 심해지는 걸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도 간혹 이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긴 하지만 보통은 겨울에 일어나고 그 이유는 일조량의 감소.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못 쐬면서 비타민 D가 감소하게 되고 이 비타민 D는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줘서 세로토닌이 또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이제 식욕이나 기분 그리고 수면 조절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비타민 D도 감소하고 또 그러면서 우울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멜라토닌 네. 잘 아시죠? 그런 것이 이제 겨울에는 조금 더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축 처지고 졸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더 우울해진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기후나 이제 뭐 위치 때문에 맑은 날씨를 많이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북유럽의 이제 고위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적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우울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양지 바른 곳에 저 어릴 때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겨울에 추운데도 얘기하시고 하는 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그렇죠. 근데 건강염려증처럼 요즘 이상기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어디 보니까 인도 같은 데는 뭐 봄에 벌써 이미 40도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무섭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비가 많이 와. 북극에 얼음이 녹았어. 막 이제 이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불안함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네네. 그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서 기후 불안증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불안이랑 슬픔 때문에 심리 치료까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쌓는 거군요, 마음에다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뭐 기후 쪽은 아니지만 뭐 황사가 막 온다라고 하거나 뭐 방사능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기후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수가 없다. 내가 무력감을 느낀다. 맞아요. 실제로 학습된 무력감이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을 계속 학습하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무기력이 계속이 되면 이제 뭐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우울증도 늘어나는 이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걱정이 돼요, 자다가. 어떡하지? 그러면 계속 그 걱정이 걱정을 낳고 걱정이 또 걱정을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저희 엄마가 제 결혼하기 전에 새벽에 가끔 그런 현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새벽 5시에 전화하셨어. 아, 빨리 시집을 가라고. 불안하셔가지고. 불안하셔가지고 내가 없을 때 제가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증이 새벽 5시에 저한테 전화를 선보러 나가라고 하셨던. 그래서 또 말 잘 들으시고.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내 아이 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내가 네. 없을 때 이제 그런 불안들. 내가 아까 말씀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질까-봐. 그렇죠. 되게 슬픈 사실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될까 생각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안 낳으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환경도 안 좋고 뭐 아이가 아토피 생기고 네, 맞아요. 뭐 선천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아이의 생명 뭐 인생을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하이인가 어디서 미세먼지 너무 심할 때 갓난쟁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집에만 있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면 아이를 낳는 게 더 미안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아가 높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타격이 많이 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계속 출산율 떨어지는 얘기만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숨겨둔 보물과 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는 한동안 아니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BTI 얘기인데 첫 번째 질문. 맨디 쌤은 MBTI 검사를 해보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해봤거든요. 간이 검사를 해봤는데 ESFP라고 나왔더라고요. ESFP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뭐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지만 뭐 재기발랄한 뭐 자유로운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TV 나오면 연예인인 거고, 네. 네, 어디 조직에 계시는 건 아니니까 자유롭고. 그쵸. 네, 잘 맞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제가 또 좀 제대로 받아봤던 성격 검사에서는 I 그러니까 내향성이 계속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MBTI는 항상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 지금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검사기 때문에 요즘에 또 제가 이렇게 뭐 방송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도 계속 하고 이러니까 네. 조금 이제 외향성이 더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혈액형. 혈액형 분류에 따라서 너 O형이지. 다 그럴 줄 알았어. 다 알았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너는 어떤 유형이야 이런 얘기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제 지인 중에 야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4가지로 나누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MBTI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왜 갑자기 다들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뭐 일단은 그 검사 자체가 그냥 재밌고 쉬워요. 쉬워요. 네, 되게 짧게 빨리 끝나기도 하고 MBTI가 하나의 큰 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된다는 건 돈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엄청나게 매년 벌어들이고요. 네. 또 뭐 저작권 이 장사를 해서 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뭐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MBTI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일단 이 성격 검사의 좀 재밌는 점은 MBTI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성격이나 취향 같은 거를 얘기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시작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뭐 자신의 깊은 생각이나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또 있고 MBTI는 잘 보시면 나쁜 유형이 없어요. 그러네요. 다 특징이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뭐 논리적인 사색가 뭐 이런 좋은 이제 표지가 붙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검사하는 것도 재밌을 거고 네. 또 나는 뭐 이런 유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좋아서 이제 MBTI가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 같고 좀 깊은 이유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빨리 뭐 변하고 이제 뭐 데이터도 너무 많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뭐 제가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감이 항상 크다고 보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든 탈락될 수 있다는. 그렇죠. 이 불안감을 가진 분들은 보통의 마인드는 뭐냐? 내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어떤 걸 좋아해? 라는 거를 진심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관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항상 자기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SNS로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 개성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뭐 내향적이라고 해도 엄청 내향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아니면 엄청 외향적이어서 막 춤추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돈도 벌고 네. 인기도 많은데 자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처럼 뭐가 외향적이거나 그 사람처럼 감성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지?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은 관계에 대한 불안이 MBTI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MBTI를 통해서 빨리 저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파악해서 나 저 사람이랑 빨리 친해져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뭐 전 남친 만나는데 이런 유형이었어. 아 그런 사람 최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그렇죠. 네. 빨리 피해서 상처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MBTI 산업으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MBTI 산업으로 뭐 MBTI 그 업체가 네. 제일 많이 벌 것 같고 네. 뭐 기업에서도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도 벌 것 같고 누가 만들었어요? 아 MBTI를 만든 사람이요? 네. 뭐 기원을 따져보면 이제 1940년대에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라고 하는 모녀가 이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녀가 만들었어요? 네네 모녀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네. 이제 아이야 이 인생인 말이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 최소 16가지 유형이 있단다. 아, 마이어스 하면서, 엄마가? 네. 네, 그렇죠. 브릭스한테 주면서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만들었다는 게 기원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업체가 그 이제 검사를 사가지고 엄청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어스 모녀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산 업체가 지금까지도 돈을 쌓고 있겠네요. 네, 매년 엄청난 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품이 저는 반도체, 뭐 로켓 이런 거 아니어도 돈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룸메이트를 구할 때도 MBTI가 조건이래요. 네. 나는 뭐 이런 유형을 원합니다. 이런 유형은 피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분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간단 검사로 나오는 거는 진짜 MBTI가 아니다. 네네. 뭐 돈을 만 얼마를 내고 해야 된다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구글에다가 네. MBTI를 치게 되면 맨 첫 번째로 나오는 네, 사이트가 네. 있어요. 네. 그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MBTI 검사를 했을 텐데 재밌는 게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MBTI란 단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왜냐면 저작권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자체는 정식 검사가 사실 아닙니다. 아 그럼 MBTI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제 MBTI 정식 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실제로 문항수도 차이가 있고요. 네. 이제 간이 이제 검사는 60개 문항이고 네. 네, 실제 뭐 정식 검사라고 알려진 거는 144문항. 아 생각보다 문항이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차이는 뭐 당연히 유료로 진행되고 한 3만 원 정도 아 비용이 그럼 든다고 제가 하고요. 본 것도 진짜가 아니고 전 12,000원이라고 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군요. 뭐 그것도 있고 뭐 약간 유형이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MBTI도. 아, 그래서 예. 조금 비싼 게 3만 원인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MBTI의 원래 본래 검사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로 돼 있어요. 문항들을 보면. 아 제가 본 건 그거 아니던데. 그렇죠. 7점 척도로 보셨죠. 여기 네. 맨 오른쪽과 왼쪽. 맞아요, 맞아요. 중간도 있고. 네. 근데 실제 MBTI 검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해야 됩니다. O 아니면 X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맨디 쌤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MBTI가 O 아니면 두 개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OX라기보다는 뭐 이런과 이런 뭐 A와 B라는 답으로만 나뉘어지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정식 MBTI 검사를 다루시는 분은 이게 비슷하게 문항을 따라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지선다라서 이제 충격을 드시겠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MBTI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 아니면 B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어디에 있잖아요. 예, 그 보통 대략 그렇다나 그렇죠. 그 보통이다를 제일 체크 많이 하잖아요. 검사할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외향적인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내향이 없는 건 아닌데 검사상으로는 뭐 E가 나와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MBTI 채용 과정에 등장을 해서 아마 네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게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2월에 은행이죠. SH수협은행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에다가 자신의 MBTI 유형 중에서 장단점을 소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본인과 적합한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 작성하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항이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꽤 큰 회사에서 MBTI 유형이 뭔지 쓰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채용한다, 떨어뜨린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려면 왜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MBTI 유형 중에서도 E나 I 정도는 또 꽤나 이제 참고하기 좋은 것 같은 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네. 들면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뭔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영업도요. 네. 되게 내향적인 사람도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해서 그러니까 막 말을 붙이는 붙임성은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알바에서 내가 뭐 밝고 싹싹한 사람 뽑는 거 MBTI로 얘기할 뿐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문제는 MBTI의 어떤 유형이 그래서 밝고 싹싹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 수 있느냐. 아, 그걸 통해서? 네, 네. 그것도 이제 의문이고 이 밝고 싹싹한 사람이 일을 잘하냐 이것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밝고 싹싹한 사람이 밝고 싹싹하기만 하고 일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랑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싹싹하고 뭐 아, 그리고 하는데 싹싹하게 돌아다니느라고 정보 수집만 많이 하지 일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제 MBTI의 어떤 유형이 직업적인 성공을 보장한다라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예측하는데 실패한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들이 뭐 그런 이제 짤들을 봤을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는 무슨 형, 아, 뭐 워렌 버핏은 무슨 형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전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디 MBTI 검사를 맡으시고 워렌 아, 버핏인데 그 나한테 MBTI 검사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는 MBTI 했으면 벌써 트위터에 한 열 몇 번 떴을 거예요. 나는 아니, 하러 간다. 어느 회사 거 한다. 뭐 또 그렇죠. 주가가 거기에서 출렁거리고 그죠? 네, 그래서 MBTI 뭐 회사 뭐 주식 오르고 뭐 이랬을 네. 텐데 그래서 사람들 그냥 재미로 그렇게 분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내가 짐작컨대 일론 머스크는 이런 형일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이거를 뭐 채용에 반영하진 않는다라고까지는 하는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죠. 신경 쓰이죠. 네, 내가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군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향적인 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견이 뭔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 거면 친화성도 높고 외향적인 사람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자신의 MBTI 성향을 속일 수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MBTI 검사 자체 내에서는 이 조금만 문항을 잘 보시면 네. 내가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네. 내가 MBTI 그런 성향이라고 해도 네.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러려고 이런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속보 띄워주세요. MBTI 주작 가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성향 만약에 취준생 입장에서 그게 내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원하는 거를 내가 그게 아닌데 거기 틀에 이제 맞춰가지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저 예전에 아나운서 시험일 때 이게 발음이 부정확하면 그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혀가 좀 짧으신 분이 합격이 됐어요. 아나운서로. 그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실까요? 자기소개랑 시험할 때 하는 것만 혀가 짧지 않게 들리게 연습을 정말 수백 번, 수만 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전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니까 바로 드러났군요.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MBTI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 소름 돋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주제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거 보니까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이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뭐 헤어지고 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너 E야 I야를 막 계속 구분하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보다 좋다라든지 아니면 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인식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의 편견에 따르면은 외향적인 성격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제 내향적인 성격을 맞아요. 고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하지만 이 성격이라는 거는 꼭 좋고 나쁘고가 있다기보다 각각의 장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외향성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학교 성적이 좋다가 대학을 졸업할 땐 최상위권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이 막 되게 집중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밝고 이제 즐겁고 이런 환경에서 학습이 더 잘 된다고 해요. 놀러 다니기 바빠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을 추구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 환경 자체가 뭐 체육 시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더 활달한 아이들이 뭐 성적도 잘 받고 시험 잘 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또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 기억에만 해당이 되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면 더 좋다고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일을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끝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기회,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어떤 환경에서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잘 발견하지만 내향적인 분들은 반대로 위험 요소를 더 잘 발견한다고 해요. 요거 위험해로. 그렇죠. 오. 이렇게 따지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외향성이어서 좋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잘 발견해서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향적인 분들이 더 좋을 그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되게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고 하는 일이면 외향적인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또 다음으로는 신경증적인 측면, 신경성, 쉽게 말하면 예민한 거. 정서적 안정성 맞습니다. 네. 그 성향도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네. 게 낫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주 일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주변 그렇죠. 사람들. 민감하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스스로도 받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받게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나쁘기만 하냐? 그건 또 사실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진화적으로. 우리가 네. 이제 두 분이 있다고 쳐보죠. 네. 언경님과 제가 있고, 언경님은 둔감하신 분이고 저는 네. 민감한 사람이에요. 맞아, 좀 둔감하죠. 네.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먹는데 음. 그 사과 맛이 조금 이상해. 네. 라고 해서 저는 먹다가 뱉었어요. 저는 아마 삼켰을 거예요. 삼켰어요. 그럼 누가 더 생존에 유리했을까? 셈이요. 그렇죠. 그래서 남았다는 이제 썰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신경성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분들은 이 사회가 변화할 때 더 빨리 대비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적응을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쪽도 있고요. 근데 요즘 시대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빨리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것 같아, 민감해라고 하는 게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아니야, 더 잘 적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렌디한 일을 하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민한 분들은 변화가 많은 거를 잘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이효리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효리 씨? 예. 이효리랑 이상순이 이제 좋은 커플인 이유가 네. 이효리가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는 진짜 뭐 좀 예민하고 그래서 뭐 트렌드도 잘 따라가서 인기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순이라는 분은 항상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음. 그 활동을 쉬고서 집에서 이제 자기가 나왔던 예능 프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대요. 맞아요. 나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쉴 때도 편히 쉬지를 못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상순 씨랑 살면 그게 조금 안정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잘 어울리는 커플이고 네, 그런 이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지나치게 외향적인 제 성격이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내향적으로 좀 이렇게 단정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가능한가요? 외향적인 사람이 좀 얌전해지는 거? 외향적인 사람이 반대의 실험은 있었는데 반대는 저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시끄러운, 제가 비밀 유지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한테는 비밀을 얘기하지 마. 내가 유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서 저절로 유출이 되는 거야.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이 좀 내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게 바뀔 수 있나요? 사실은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긴 한데 완전히 고정불변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네. 노력이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랑 이 명예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비교를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랬을 때 성실성이라고 하는 성격 이제 요인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일 때 가장 높고 성실성이? 네, 나이가 들수록 좀 떨어지고 아, 그래요? 떨어져요, 성실성이? 왠지 당연하잖아요. 그럴 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친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람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 그 같은 경우도 입사하고 나서 3년 차까지 가장 높아졌다가 네. 또 떨어지진 않고 유지되는 뭐 이렇게. 그때 슬럼프가 오죠. 이제 직장 그렇죠. 생활에. 과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좀 슬프게도 정서적 안정성이나 어떤 개방성, 어떤 그런 것들은 크게 변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이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어떤 이제 또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성격이 성공과 좀 연결이 된다. 네. 왜 연결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직업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개방성도 또 높아진다고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그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기나 상황 때문인데 노력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이제 심리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5주 동안 네.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관련된 미션들을 쭉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 실행한 결과가 좋고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외향적인 부분이 커진다고 해요. 갑자기 독실님 생각났어요. 음. 독실님이 여기서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텐데 하나도 못 물어보고 해서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MBTI 얘기를 다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 간단하게 30초. 저는 읽을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저는 좀 자존감 좀 빨리 파악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MBTI를 자꾸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자, 오늘 투데이 잡스 3.0 벌써 끝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맨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꼭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는 쉽니다. 맨디쌤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